오늘 52페이지 상업입실론.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이 시장론하고 입실론에서는요, 오늘 다루는 이 상업입실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지대이론이나 도시성장이론도 다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오늘 다루는 포인트는 이 상업입실론 또는 뭐 상권 분석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상권에 관한 이론 또는 상권 분석 이론, 다 같은 표현이고, 또 3차 산업 입지론으로 표현하는 학교도 있고요. 서비스업 입지론이라고도 합니다.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 상업 입지론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 이론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 상업 입지론에서 상권 분석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지론이에요. 근데 중심지론이 2개가 있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있고요. 또 허퍼의 중심지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이론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중심지론이라고 하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을 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퍼의 중심지론도 있지만 허퍼의 이론은 중심지론이라고도 하고, 또 확률모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용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입지론은 이론 이름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이론을 주장한 학자와 이론 이름이 매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론의 요지들을 비교해서 점검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이론은 독일의 남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 원리의 기초를 두고 이론을 정리한 겁니다. 포스 원리의 기초를 두고 중심지가 분포하는 그 중심지의 분포도에 따라서 한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가, 그걸 입증하고자 했던 아주 그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자 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의 포괄적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허프의 이론은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을 반영해서 정리한 이론이니까 허프의 이론은 미시적 이론, 그리고 크리스탈러 이론이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게 거시적이고 미시적이냐, 이런 것도 다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포스 원리라는 건 뭐냐? 이 한 도시의 중심지가 계층성에 따라서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로 계층성에 따라 분포를 하게 됩니다. 저차, 중차, 고차를 비교하실 때 저차 중심지는 규모가 아주 적고 기능도 다양하지 못한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차 중심지는 규모도 아주 크고 기능이 매우 다양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쇼핑센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차 중심지는 슈퍼나 백화점의 중간 정도 규모, 뭐 조그마한 마트라든가 할인점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차보다는 중차가, 또 중차보다는 고차가 규모도 크고 기능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저차나 중차에서 취급하는 물건은 고차에 가면 다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차나 중차는 고차에 포섭을 당한다, 이걸 이제 포섭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가 포섭을 당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경쟁 상대 옆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차 같은 경우는 고차에 가서는 경쟁 자체가 안 되겠죠. 규모가 워낙 크고 다양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의 이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 입지를 하면서 이 중심지가 입지하는 분포도에 따라서 한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가,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는 거시적 이론, 포괄적인 거시적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한 개만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똑도나 뭐 울릉도 이런 데 가면 그죠,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어요. 슈퍼마켓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예를 들면 중심지가 한 개만 형성되면 원형으로 형성될 때가 모든 영역의 서비스가 다 도달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중심지가 한 개만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그죠? 백화점도 여러 개가 있고, 할인점이나 마트도 여러 개가 많고, 그죠? 구분가게도 많잖아요. 이렇게 복수로 여러 개의 중심지가 형성될 때는 원형으로 형성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경쟁이 야기되기도 하고, 또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복수로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벌집 형태를 이루어 갈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 모양이 정육각형으로 형성되다 보면 이제 벌집 형으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모든 영역의 서비스가 다 미치고
굉장히 최소화되는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받으시면은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에는 지금 요것만 이렇게 그냥 설명된 대로 익혀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개 기억하셔야 돼요. 이 크루살의 중심지를 해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더 커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이제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심지의 성립 요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수, 그런 뜻이에요.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수를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하는데, 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그러니까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가장 넓은 바운다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여기에 이제 영진고시항이라는 중심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자, 이 빨간 범위가 달서구 상인동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죠. 상인동. 그리고 이제 파란 범위가 달서구 전역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리고 이제 노란 범위가 대구 전역. 대구 전역이고, 대구 뭐 달서구 수성구까지, 남구 중구까지를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저기 저기 어디야? 저 고령이라든가, 지금 고령에서 오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또 성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창녕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거제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넓게는요. 그래요. 여기 이제 파란 범위가 대구 전역과 뭐 고령, 성주, 창녕까지를 포함하는 권역이라고 한번 가져보자. 근데 이 영진고시학이라는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등록을 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파란 범위가 뭐가 될까요? 이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파란 범위가 뭐가 되지? 최소 요구치가 되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 영진고시학원에 대구 전역에 있는 소비자뿐만 아니고요. 고령, 성주, 창녕, 뭐 거제, 거창에 있는 소비자까지 찾아올 수 있다면 요 노란 범위가 뭐가 되느냐? 이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파란 범위에 있는 소비자가 찾아와서 등록을 해주어야 생존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찾아와도 상인동에 있는 주민들만 찾아서 등록을 한다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최소 요구치보다는 반드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중심지의 성립 요건을 기록하셔야 돼요. 최소 요구치는 5글자입니다. 그제? 재화의 도달 범위는 7글자죠. 글자 수가 많은 게 커야 된다. 그래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그제? 이렇게 기억하라니까. 응? 중심지의 성립 요건을 기억해두고, 이 크루살의 중심지로는 이제 이 각 중심지가 저차, 중차, 고차 중심지가 자신의 생존권을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 있는 상권에 입지를 하면서 그 중심지의 분포도에 따라서 한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가,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괄적인 거시적 관점의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이론하고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두 번째 이론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소매인력하고 만유인력은 똑같이 인력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죠. 인력이란 말이 뭡니까? 인력이 힘. 힘이다, 힘. 무슨 힘? 두 물체가 있어요. 두 물체가 있으면 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그 인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배웠죠? 뭐예요, 만유인력 법칙이? 알았어요. 네, 그거예요. 다 들었지? 그거란 말이야, 그거지? 뭐라고 들었지? 이게 두 물체가 있어. 두 물체가 있으면 이 서로 두 물체가 끌어다니는 힘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게 요 두 물체의 크기, 이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비례하고 두 물체 간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해 가지고 자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상점 두 개가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도시 두 개가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대구시하고 뭐 포항시 아니면 대구시하고 인접하고 있는 경산시라든가 이렇게 두 도시가 경쟁할 수도 있고 두 점포가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어. A 중심지가 있고 B 중심지가 있는데 이 두 중심지가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를 끌어가느냐 그렇게 해서 상권의 경계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 결정되는가를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A하고 B 두 중심지 크기가 지금 똑같다면 소비자를 각각 절반씩 끌어가겠죠. 그럼 상권의 경계는 정중앙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경계가 중앙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자, A 중심지하고 B 중심지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A 중심지가 B보다 2배 정도가 크다. 그렇다면은 중심지의 경계는 중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큰 점포가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가고 상권을 계속 확대해 가겠죠. 그죠? 그렇겠죠? 아마 그럴 것이야. 슈퍼보다는 할인점보다는 백화점에 소비자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심지의 규모가 클수록 소비자를 더 많이 유인해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큰 점포의 상권이 점차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경계는 중앙이 아니고 이 작은 중심지에 조금 가까운 지점이 경계점으로 결정이 됩니다. 중앙이 아니고요. 요 지점이 경계점이 되는데 이 큰 중심지와 작은 중심지 간의 상권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A가 지금 B보다 몇 배 크다? 2배. 2배가 크면 요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비율이 상권의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크다면 루트 2대 1이 되는 거고요. A가 3배가 더 크면 루트 3대 1, 4배가 크면 루트 4대 1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배가 크기 때문에 이제 상권의 경계는 루트 2대 1 비율로 경계가 결정되는데 루트 2의 값이 얼마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1.414다. 루트 2의 값은 거죠. 1.414니까 약 1.4대 1 비율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1.414니까 그게. 근데 이 비율이 이제 되는 이유가 인력 법칙 때문이에요. 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두 물체가 끌어다니는 힘, 그 인력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두 물체의 크기에는 뭐하고? 비례. 크기에는 비례해서 결정되고, 두 물체 간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는 뭐한다? 반비례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상권의 경계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중심지가 서로 이제 경쟁하는 중심지가 만약에 상점이다. 점포라면 점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뭐야? 점포의 면적이겠죠. 점포의 크기, 면적에는 비례합니다. 만약에 중심지가 경쟁하고 있는 중심지가 도시다. 그러면 도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뭐죠? 인구수잖아, 인구수. 그지? 그래서 이제 그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심지가 점포라면 점포의 크기, 도시라면 인구수에는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중심지 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냥 거리가 아니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결정되니까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도시가식에서 풀어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오더라. 그런 뜻입니다.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비율이 상권의 경계점이 된다. 그러니까 2배가 크면 루트 2대 1, 1.4대 1이 되죠. 3배가 크면 루트 3대 1이에요. 약 1.7대 1이 됩니다. 그리고 A가 4배가 크면 루트 4대 1이 되니까 루트 4의 값은 2죠. 2대 1 비율로 상권의 경계점이 결정되죠. 그죠? 오케이? 만약에 A하고 B 이 중심지 간의 경계가 5대 1 비율이 되려면 A 중심지가 B보다 몇 배 커야 되겠습니까? 5배가 큰데 어떻게 5가 되노? 루트는 숫자의 제곱근이 루트라. 2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4지. 그럼 루트 4의 값이 얼마고? 2란 말이야. 그럼 5대 1이 되려면 5 곱하기 5 해야 루트 25가 돼야 5대 1이 될 거 아니야? 5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얼마? 25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A가 25배가 크면은 루트 25대 1이니까 루트 25의 값이 5 아닙니까? 5, 25니까. 그 숫자의 제곱근이 루트라고. 이 중학교 1학년 때 뭐 했노 지금? 2의 제곱근이 뭐고? 루트 4잖아요. 3의 제곱근은 루트 9, 4의 제곱은 루트 16. 알았어?
그러니까 5대 1이 되려면 루트 25가 돼야 5가 된다고. 그러니까 5배가 큰 게 아니고 25배가 커야 5대 1 비율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밖에 A하고 B의 상권 비율이 10대 1이 되려면 A가 몇 배 커야? 100배 커야 된다면 10의 값은 루트 100이니까 루트 100이 10 아닙니까? 그죠? 10 곱하기 10이 100이다. 알겠어요? 이런 게 팍팍 돌아가야 계산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거 안 그러 계산 문제를 못 풀어 또 물론 뭐 내년에 뭐 계산 문제 풀겠나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뭐 계산 문제 나오는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풀 문제가 별로 안 나온다. 포기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버려야 될 문제. 지금 2년 연속 계산 문제 나온 걸 보면 31회까지 시험 칠 때 동안에 한 29회 정도까지는 늘 나오던 문제, 유행에 박힌 문제가 나와요. 올해도 유행에 거의 그냥 늘 보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늘 보던 문제인데 풀이 방식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유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응해서 풀려면은 여러분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1분 안에 해결할 문제가 별로 없어. 그럼 그거는 이제 버려버리고 그죠? 서술형 문제에 집중해서 점수를 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서는 제가 딱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올해 시험 칠 때까지는 모든 계산 문제를 전부 접목시켜 드리고 요거는 딱 풀지 말고 버려라. 요 유행은 이렇게 해서 버릴 문제를 몇 개만 골라줬거든요. 올해는 80%를 버리고 20%만 선택해 준다. 이것만 풀어라는 게 있어요. 늘 나오는 문제가 있어. 유행을 바꾸기도 어렵고 늘 나오면서 답이 거의 정해지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유행이 딱 있습니다. 그런 것만 몇 개를 딱 선별해서 그죠? 그것만 연습해서 푸는 거야. 그 문제는. 그럼 서너 문제는 맞춰요. 그 나머지는 다 버린다. 그리고 민법에 집중해서 더 점수를 딴다. 요 전략이다. 알았지? 뭐 전략적으로 가야 돼. 이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별거 있습니까? 다 풀어서 모든 걸 다 맞춰야 합격하는 거 아니다. 60점이면 합격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60점 좀 불안하니까 몇 점? 70점. 70점 전략을 해갖고 70점 받으면 뜰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개론에 70점 받았는데 1년 공부해서 민법은 50점은 넘기겠지? 1년 공부하면은 내 1년 공부해도 민법 37.5점 나올 것 같다. 손 들어봐요. 하지마. 37.5점 나오면 가락이야, 가락. 그래서 최소한 40점은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뭐 다른 과목을 80점 받아서 평균 60점이 확보되는 거니까. 근데 50점만 좀 받으라, 민법을. 알았죠? 그럼 1차 합격합니다. 민법을 50점만 받으면. 자, 요 비율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죠.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값이 상권이가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점포의 크기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소매일러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일리의 소매일러 법칙을 응용해 가지고요. 이 레일리가 이미 두 중심 간의 상권의 경계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를 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응용해 가지고 똑같이 이제 두 중심 간의 상권의 분기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결정되는가. 분기점이나 경계는 똑같은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한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이 분기점이나 이제 뭐 상권의 경계나 똑같은 말인데, 그죠? 레일리가 이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런 비율이 된다는 걸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비율이 나오는가를 수식으로 다시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분기점을 도출했는데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대비해서 수식에 대비해서 풀어서 이제 답을 찾은 거나 요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서 답을 찾는 거나 결과는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왜? 이 답이 나오는 것을 공식화 시킨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대입해서 그대로 풀면 돼.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가지고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여기 수식을 한 개 더 만들어냈거든. 요 이제 A에서 B 두 도시 사이의 분기점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걸 이제 수식화 시킨 겁니다. 분기점은 A에서 B까지의 전체 A, B까지의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오늘 루트 더럽게 많이 나오죠. 루트 큰 점포의 규모를 작은 점포의 규모로 나눈 값. 이게 이제 분기점으로 결정되는데요. 이 공식에 대입해서 분기점을 도출해서 구해보면은 요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 왜? 이 답이 나오는 걸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 없고 모르겠다. 주부공식으로 대입해서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서 풀면 돼. 요 답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애가 또 마음에도 안 들잖아. 그죠?
공부거리 만들어놨잖아. 공식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답은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뭐하러 이 공식까지 만들어가지고 공부거리 만들어놓고 자식이 그죠? 버스는 원래 크지 작냐? 큰 버스 그죠? 이름도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알려가지 마요. 나중에 제가 사례를 가지고 계산 문제를 한 개 풀어보면은 답이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요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큰 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멸을 그대로 응용해서 두 중심 간의 분기점을 밝힌 이론이다. 그걸 이제 기억해 두는 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상권 분석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매년 그냥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허프의 중심지론. 근데 중심지론은 이제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도 있고 허프의 중심지론도 있으니까 이론이 똑같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건 중심이론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요. 허프 이론은 중심이론의 용어보다 확률 모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허프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확률 모형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탈러 그러면 중심이론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케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이론, 허프의 확률 모형, 레일리의 소밸러 법칙, 큰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렇게 학자 이론과 이론 이름을 딱 매치시켜가고 한꺼번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허프는 대도시예요. 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개성을 본 겁니다. 소비자의 개성, 다른 말로 바꾸면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 요 행태에 주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한 거예요. 근데 대도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개성, 즉 구매 패턴을 보니까 대도시 소비자들은 거리는 가까운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리가 가까우면 편리하고 또 교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먼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거예요. 가까운 걸 좋아하고, 두 번째, 점포의 규모는 클수록 좋아해요. 왜 그래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즉 저차나 중차 중심보다는 고차 중심일수록 다양한 기능을 취급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차나 중차에 취급하지 않는 물건을 고차 중차에 가면 전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입맛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도시 소비자들은 이 두 가지에 입각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리는 가까운 걸 좋아하고 규모가 큰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니까 같은 거리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있다. 그럼 뭘 선택할까? 큰 걸 선택하겠네. 거리가 똑같은 거리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있다면 규모가 큰 점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똑같은 중심지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 뭘 선택하겠어?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하겠죠. 그죠? 규모가 똑같으면 거리가 가까운 걸 선택하고, 거리가 똑같으면 규모가 큰 점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 두 가지에 입각해서 물건을 구매하니까. 그제? 쉬워. 어려운 거 없고 쫄지 마. 그냥 이론에 워낙 이 서양인들의 다양한 이론이 나오다 보니까 막 산만할 뿐인 거죠. 이론의 요지는 어느 정도 딱 용어 속에 거의 답을 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도시가 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 같으면 중심지도 무수히 많은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것 아닙니까? 그지? 대도시니까. 자,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또 저차, 중차, 저차,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나요. 그죠? 도시가 대도시 같으면. 근데 지금 여기에 소비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 여기가 소비자의 거주 지역입니다. 근데 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한가를 보니까 두 가지의 입각에서 물건을 구매했죠. 첫째는 가까운 걸 좋아하고, 두 번째는 규모가 큰 걸 좋아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입각에서 물건을 구매할까? 첫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이 말이에요. 거리가 가까운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점포의 규모가 크면 다양한 기능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입맛대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규모가 큰 고차 중심지가 적당한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이 가까이 있는 인근에 있는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서 고차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를 지나쳐 버리면 여기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통적으로 한 개의 상권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또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좋아하느냐,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또는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여기도 취급하라 이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선택된 상품을 취급하라.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공통적으로 한 개의 상권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흡보의 확률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흡보는 대도시 소비자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가,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을 반영해서 이론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보는 소비자의 마음속만을 들여다보고 전개한 이론이다. 그래서 흡보 이론을 좁은 관점의 미시적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크루살레는 중심지가 계층성에 따라 분포하는 과정을 통해 한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시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흡보는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을 반응해서 전개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흡보 이론을 미시적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사리 이론하고 흡보 이론은 대비를 해서 비교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다섯 번째구나. 다섯 번째 이론에 피트가 주장한 공간 균배 원리입니다. 공간 균배 원리. 공간 균배 원리.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공간 균배 원리.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면서 입지 경쟁을 펼치고 점포가 입지를 한다는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에 하나의 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권에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요 한 개의 상권에 소비자가 지금 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요 상권의 중앙 정도 지점이 여기죠, 그지? 상권의 중앙 지점이 여기인데 지금 이 상권 내부에 기존 점포가 한 개 먼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기존 점포가 먼저 입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상권에 만약에 새로운 점포가 입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지점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가? 이걸 분석한 것이 공간균배 원리예요. 그런데 새로운 점포는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까? 중앙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기존 점포보다 중앙에 좀 더 가까이 입지를 하는 거야. 그래야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가. 왜 그러냐? 소비자들은 요 한 상권에서 외곽 쪽에 입지를 하는 거, 외곽 쪽에 모여들기보다는 중앙으로 소비자들이 모여드는 습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외곽에 아닌 중앙을 좋아하는 중앙지향형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점포가 중앙에 가까이 있을수록 소비자를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소비자들이 중앙을 좋아하니까, 안 어렵잖아. 어렵습니까? 뭐, 어려워? 수임씨 뭐 어려운데? 어려운 걸 구체적으로 103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뭐가 어려운지.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리고 별로 내용 어려운 것도 없어. 나중에 한두 번 정도 더 들으면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도 점수를 다 따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한 3월 정도 가면 계산을 해야 돼. 이게 다 이런 게죠. 요 각 중심지가 소비자를 몇 명 끌어가느냐. 이건 이제 계산해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매년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11월부터 계산하고 이러면 머리 지내리겠죠. 내가 안 해주는 거야. 나중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계산 문제가 이 흡보의 확률모이나 레일리의 소매 일러프스에 따라서요. 소비자를 몇 명 정도 각 점포가 끌어가는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반드시 한 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접목도 안 시켜주지만, 그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만들면 비례하는 게 분자에 가고 반비례하는 게 분모에 가게 돼서 그럼 공식으로 만들면 점포의 크기를 거리적으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분모 분자를 수식으로 시키면 그러면 각 점포가 몇 명 끌어간가 바로 계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걸 기억을 해야 나중에 나눠버리면 되니까 분모 분자에 두고 그러면 고객 유인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론의 요지부터 점검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자, 이 기존 점포 여기 하나 입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점포가 입지한다면 중앙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입지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유인해 가니까. 그래서 새 점포가 중앙에 가까이 입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종전에 을이 입지하기 전까지는 갑 쪽으로 소비자가 쏠려가다가 이제 중앙에 더 가까이 을이 입지를 했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을 쪽으로 전부 쏠려가기 때문에 갑의 상권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갑도 생존을 위해서 중앙에 더 가까이 가고 되겠죠. 그래서 갑도 이제 경쟁을 통해서 중앙에 더 가까이 입지를 해요. 그럼 이래는 이제 갑 쪽으로 다 쏠려가 버리니까 을의 상권이 또 차단이 된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을도 경쟁을 통해 또 중앙에 더 가까이 입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을이 가까이 입지하면 갑이 또 상권이 차단됐죠? 그럼 갑이 또 경쟁을 통해 중앙에 더 가까이 입지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해 가면서 입지 경쟁을 펼치다 보면은 종국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인다.
이게 이제 공간균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해 가면서 입진경을 펼치면 종국적으로는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이기 위해서는 조건 한계가 충족돼야 돼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수요의 탄력성이 0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수요의 탄력성이.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0일 때는 모든 점포가 다 중앙에 모이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수요의 탄력성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배운 내용이 조금씩 정리화돼 있어야 뒤로 갈수록 앞부분까지가 가미되니까 그죠? 내용이 쉬워지고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수요에 따라서 뭐 배우기는 배웠지만 젠장 지금 뭐 기억나는 게 있겠나마는 거지. 수요의 탄력성이 뭐다? 수요의 탄력성이란 가만히 있으라 그냥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 이게 수요의 탄력성이었죠. 근데 수요의 탄력성이 0이다 이 말은 거죠. 가격을 20%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고 가격을 50%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탄력성이 0이 되고 수요의 탄력성이 0일 때를 뭐라 그랬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완전 비탄력이고 탄력성이 0이다는 말은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 이 말입니다. 소비자들은 종교마다 가격을 인상한다면 적게 사고자 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고 가격을 인하시키면 그죠? 가격을 값을 내리면 더 많이 사고자 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죠. 그 탄력성은 0이 되지 않고 뭐 1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0이라면 모든 점포는 중앙에다 모이지만 현실적으로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이는 것은 아니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점포 입지가 달라진다. 이게 이제 공간균배 원리의 결론입니다. 그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입지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작고 또 시장이 아주 좁게 형성된다. 시장이 좁은 경우 우리 교재는 배우지라고 나왔을 거예요. 배우지나 상권이랑 같은 말입니다. 배우지, 상권, 뭐 시장 상권을 배우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배우지가 좁다. 시장이 좁게 형성되는 경우는 중앙에 입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이 아주 크고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또는 배우지, 시장이 아주 넓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에는 중앙에 입지할 필요가 없어요. 외곽에 입지를 해서 분산 입지해도 외곽에 분산 입지해도 좋다. 이게 이제 공간균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균배 원리의 결론에 따라서 점포가 중앙에 입지하는 점포, 상권에 입지하고 요지에 입지하는 집심성 점포도 있고요. 또 외곽 쪽에 분산 입지하는 산재성 점포도 있고 또 국부적인 중심지에 입지하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도 있고 또 한 동종 업종끼리 한 장소에 다 모여드는 집재성 점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포가 4가지 유행이 발생이 됩니다. 그 유행별 4가지 점포의 유행은 다음에 점검하면 돼요. 오늘은 이 공간균배 원리가 뭐다 이런 것까지 이제 기억에 두는 게 좋겠죠. 공간균배 원리는 자, 한 개의 상권에 기존 점포가 입지하고 있을 때 새로운 점포가 입지한다면 어느 정도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분석한 것. 이게 공간균배 원리인데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좁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중앙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탄력성이 크고 시장이 넓게 형성되는 경우는 어디에? 외곽 쪽에 입지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외곽 쪽에 분산 입지하는 게. 자, 이 원리가 다 있어.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그죠? 작고, 지어시제. 시장이 좁다. 지어시제. 중앙에 입지한다. 지어시제. 그죠? 그죠? 위에는 다 지어서로 통일되어 있잖아. 근데 탄력성이 크고 이거는 키역이야. 넓다 니은이고 분산 입시 피읍이잖아. 그죠? 그 지읒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키역이나 니은이 들어가면 틀린다 이런 뜻이다. 그죠? 알았죠? 작고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좁은 경우는 중앙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지읒 세계가 올바르게 연결돼야 옳은 점인데요. 지읒 세계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읒 세 가지를 올바르게 연결시키도록 하세요. 공간균배로 했고 6번째 넬선
넬슨이 주장한 소매 입지 이론. 소매 입지 이론, 소매, 그러니까 소매, 도매 상점이 아니고 소매 상점입니다. 소매 상점, 아주 규모가 적은 소매 점포들이 입지를 할 때는 어떻게 입지를 해야 매출액을 확보하고 생존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소매 상점이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을 점포 입지 8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매 점포가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래서 소매 입지 8원칙이라고 하는데 교재에 8원칙이 없다. 그래? 8가지 원칙이 뭔지도 모르겠죠. 뭐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안 나온다 시험에. 그러니까 뭐 나중에 기본수 받으면 다 있어요. 현재 지역 후보로서의 적합 지점, 잠재적 발전성, 상근의 지역으로서의 적합 지점, 그리고 고객의 중간 유인, 양립성, 집중 흡입력, 경합성의 최소화, 용지 경제학 8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8가지 원칙 중에서 이제 소매 점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립성이다. 이걸 이제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양립성을 8가지 원칙 중에서도 양립성을 특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립성이 뭐냐? 요거는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뭐 책 받으면 다 나와 있지만 기본서에 양립성이란 정의를 하자면 인접 점포 간에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접하고 있는 두 점포끼리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거. 이걸 이제 양립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A 점포가 있고 B 점포가 있어. 근데 요 두 점포가 서로 인접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A 점포에 왔던 고객이 B 점포에 가서도 물건을 구매하고 B 점포에 왔던 고객이 A 점포에 가서도 물건을 구매하면 서로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존하는 거야. 이 원래 양립이라는 말은 한자니까요. 이걸 해석하면 함께 선다 이런 뜻이거든. 양립, 함께 선다. 즉 소매 점포는 서로 고객을 주고받아서 함께 생존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걸 이제 닐슨이 가장 강조한 겁니다. 이걸 양립성이 나는데 이제 두 점포가 그럼 고객을 서로 주고받고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점포가 서로 보완제를 취급하라 이 말이야.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모르면 지금 뭐 머리가 띵한 거죠. 대체제, 보완제, 바로 수용 공부에서 다 정리했죠. 보완제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나와야 된다. 함께. 대체제는 대신. 대체제는 만족도가 비슷하니까 이것 대신 저것.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 자를 대체제라고 그랬고, 보완제는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두 재와 함께 쓰는 거. 커피와 프림. 그죠? 바늘과 실. 샤프와 샤프심. 소주와 뭐? 삼겹살. 같이 먹어야 된단 말이야. 상추와 된장. 같이 먹어야죠.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두 재화를 보완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점포가 커피를 취급하죠. 커피를 판매한다. 그럼 B 점포는 프림 팔아라 이 말이야. 그럼 커피 사러 왔다가 프림 사러 가고 프림 사러 왔다가 커피 사러 가니까 서로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넬슨이 소매 상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완제를 취급하는 점포가 근접해라. 그렇게 해서 두 점포가 함께 생존하는 거. 요 양립성을 가장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넬슨이 가장 강조한 게 양립성이니까 양립성은 이런 것이다.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7번째 이제 후보의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 하는 것도 있어요. 후보가 주장한 게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 또는 상업 입지의 시간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상업 입지의 시간 법칙. 뭐 같은 말인데 이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자, 그 입지가 좋다. 위치가 좋으면 그죠?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죠? 상점이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면 수익도 크게 발생하겠죠. 입지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상업 입지는 반드시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 근데 그게 문만 연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때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입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법칙이 난단 말이야. 입지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게 계정과 더불어 즉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생한다. 그래서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 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입지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 대로변에 상점이 입지하고 있는 것이 골목 안에 상점이 입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위치가 좋으니까 수익이 크겠죠.
그럼 입지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입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상점이 입지했다는 걸 소비자가 인지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지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게 계정과 더불어 즉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타난다. 그래서 입지 효과의 시간 모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재에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아직 교재는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애플봄 교수가 고안한 게 CST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하면 Customer Statistic 소비자 분포 기법.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 분포하는지를 도면상에 걸어가면서 상권의 규모를 육안으로 파악하게 되는 아주 실무적인 상권 획득 기법인데요.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름이나 좀 들어두고요.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도 있다. 또 뭐 일본의 니시무라 교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게 중심지 집약 지수 모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본 놈이 주장한 거는 알 필요 없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그냥 무시.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모르고 요 8가지 이론은 여러분이 어차피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 요 중에서도 이제 주로 시험에 우리 시험 포인트로 중요하게 다루는 게 90% 이상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크리스탈리의 정심이론, 레일리의 소멜리오지, 허페의 확률론 요 세 가지야, 세 가지. 1번, 2번, 4번 요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주로 90% 이상 그죠? 요 세 가지 이론으로 답을 요구하고 그 외에는 그냥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권 분석 이론은 이렇게 다양하게 상당히 많은데 크리스탈리 이론하고 특히 허프의 이론을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릴리의 소멸법칙이 어떤 것인가 거기까지를 점검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58페이지인가 모르겠다. 지대 이론으로 갑니다. 맞지? 58페이지. 자, 지대 이론, 지대라는 용어가 나왔어, 지대. 근데 지대라는 용어하고 지가라는 용어하고 각해서 다르겠어. 글자가 다르니까 다른 거다. 그러니까 저희 지대를 정의하자면 지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이걸 줄여서 지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가진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케 한다. 그럼 타인이 내 토지를 사용하고 나한테 지불하는 몫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땅 빌려주면 빌린 사람이 나한테 지불하는 몫이 뭐야? 건물 빌려주면 뭐 받노? 임대료 받잖아. 우리도 이 건물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 건물이겠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여 이 건물을 저에게 주소서. 맨날 해도 안 주네. 아직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이제 가서 이제 안 닿겠지 기도 하늘에 그죠? 다음엔 주겠죠, 그죠? 언젠가는 주겠지 뭐. 다음 생에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닳고 닳도록 해도 안 돼요. 그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들을 거 맨날 기도만 하고 있겠지. 밥도 안 먹고 그죠?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당연히. 때가 오겠지 뭐 그죠? 다음 생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내 생에는 내 살날 며칠 남았다고. 근데 다음 생에라도 와가지고 우리 후대들이라도 잘 살면 되죠 뭐. 이제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빌려주면 받는 수입이 임대료입니다. 근데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수입은 임대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토지도 역시 임대료를 받지만 토지에서는 임대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받는 임대료나 지대가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건물에서는 임대료라고 표현을 하지만 토지에서는 지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토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 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대라고 해요. 그럼 지가는 토지의 매매 가격, 토지의 가격을 줄인 겁니다. 그냥 땅값, 그지? 토지 가격을 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대하고 이제 지가라는 게 다른 용어라는 걸 먼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 지대 이론도 고정적으로 그냥 최근 10년 동안에 13문제가 나왔어요. 10년 동안에 13문제. 그러면 이제 매년 한 문제는 고정적으로 나오고 어떤 해에는 2문제가 나올 때도 몇 년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는 이제 비중 있게 다룹니다. 지대 이론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대 이론도 7개 정도의 지대 이론이 있습니다. 7개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3개, 4개 정도 지대 이론을 먼저 지금 교재는 3개 이론이 나왔을 건데요. 세 이론을 이제 먼저 비교하는 게 좋죠. 자, 첫 번째가 요 지대 이론에서도 역시 이 지금 입지 이론은 그죠? 항상 이론을 주장한 학자와 이론 이름이 매치가 돼야 돼. 이론 이름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크루살레의 중심이론, 흡보의 확률 모형 이렇게 기억해야지. 그냥 확률 모형, 중심이론 이렇게 기억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학자의 이름까지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 학자 이름을 틀리게 답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학자 이름과 이론이 반드시 매치가 돼야 되고 첫째요. 이론의 요지가 이제 점검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론의 내용, 요지는 이론 이름을 계속 음미하잖아요.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론 이름 속에.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 절대지대, 차액지대, 왜 지대에 차액이 생기고 왜 절대지대라고 명명을 했는가. 자꾸 음미를 하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 첫 번째 이 지대이론의 표시가 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리카도가 주장한 차액지대설입니다. 그러니까 리카도는 이제 지대가 모든 토지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토지마다 차액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차액지대에서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왜 지대에 차액이 형성되느냐? 그 차액지대가 형성되는 원인을 비옥도의 차이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이제 비옥도가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옥도가 다르니까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점차 감소해 갑니다. 그래서 수학 체감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수확량이 많으니까 지대도 높게 징수를 하고 비옥도가 들수록 수확량도 점차 감소하니까 지대가 점차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토지의 지대가 동일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차액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차액지대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의 비옥도는 다 달라요. 그죠? 비옥도가 가장 높은 최우등지가 있는가 하면 요거보다 조금 비옥도가 떨어지는 우등지도 있고 또 비옥도가 더 떨어지는 열등지도 있고 비옥도가 전혀 없는 토지도 있어. 그게 이제 최열등지. 그러니까 최열등지 같은 경우는 비옥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확량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수확량이 0입니다. 이런 토지를 이제 한계지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토지 용어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비옥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산출되는 수확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비옥도가 높은 최우등지에서 연간 뭐 수확량이 100가마 정도가 산정되면 우등지 같은 경우는 60가마 정도밖에 안 나와. 열등지로 가면 20가마밖에 안 나오고요. 최열등지 같은 경우는 비옥도가 없기 때문에 수확량이 없어요. 생산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점차 감소하는 수학 체감 법칙이 지금 성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지대, 이 지대 수입도 다르게 징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우등지는 수확량이 많으니까 이윤이 많죠, 소득자에게. 그러니까 너는 1년에 1,000만 원을 내고 토지 사용해라. 지대를 1,000만 원을 받는다면 우등지는 너는 한 500만 원을 내고 사용해라. 열등지는 그죠? 수확량이 더 줄었으니까 너는 200만 원을 내고 토지를 사용해라. 근데 한계지인 최열등지는 수확량이 없잖아요. 그럼 지대를 지불할 여력도 없죠? 그럼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수확량이 점차 감소해 가니까 지대도 모든 토지에 동일하게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토지마다 지대의 차액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차액지대설 이렇게 명명한 거야.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감소하므로 지대도 비옥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확량이 점차 감소해 간다. 그래서 비옥도가 전혀 없는 토지, 한계지죠. 한계지에는 수확량도 없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리카드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리카드 이론의 핵심이고요. 바로 이 지대의 차이 형성되는 원인을 비옥도의 차이에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카드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해가지고 나온 게요. 두 번째, 마르크스가 주장한 절대지대설이에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도 있죠.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잖아, 그죠? 근데 마르크스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리카도님? 이러면서, 그죠? 정면으로 이제 비판을 했죠. 어떻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토지는 없다. 그러니까 지대는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다 발생하니까 지대가 발생하는 토지는 없어.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절대지대를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왜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다 발생하느냐?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마르크스는 어디에서 찾느냐? 토지 소유 자체에서 지대 발생 원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대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바로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토지는 개인들이 전부 사유화하고 있어요. 개인이 사유하고 있다만 사유하고 있는데 이 개인이 사유하고 있는 토지를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먼저 사용료인 지대부터 지불해야만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남의 토지를 사용료도 주지 않고 빌려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본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죠? 아무리 비옥도가 없는 한기지를 가지고 있어도 진흙벌이나 모래땅, 자갈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빌려서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에게 지대부터 지불해야 되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만 보유한다면 무조건 지대는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하는 토지는 있을 수가 없죠. 한기지조차 당연히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한기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빌려서 사용하려면 지대부터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기지에도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대는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지대설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한기지에 지대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지대의 발생 원인을 비옥도에서 찾고 있느냐, 토지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 발생 원인을 찾느냐, 이게 시험에 90% 답으로 요구됩니다. 거의 그냥. 그다음에 이 두 이론하고 이제 대비되는 이론이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튀넨이 주장한 입지 교차 지대설. 입지라는 말이 그죠? 위치라는 뜻입니다. 위치. 그래서 위치 문제를 특히 강조해 가지고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합니다. 또 튀넨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술한 논문이 고립국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론을 증명해 보겠다.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용어를. 어떤 때는 입지교차 지대설하고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위치 지대설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립국 이론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튀넨 이론이 입지 이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튀넨의 위치 지대설은 농업 입지를 대표하는 이론입니다. 농경지에 관한 농업 입지를 대표하는 이론인데 이 튀넨의 농업 입지에 관한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켜 성장 발달시킨 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정리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튀넨 이론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 입지론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튀넨을 입지론의 선구자라고 표현합니다. 입지론에서는 정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학자가 튀넨이야. 눈티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 튀넨. 알았어요? 정말 중요하다니까. 자, 이 농업지를 대표하는 학자인데 튀넨이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델로 농장을 운영을 해서 델로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이론을 증명해 본 겁니다. 근데 자, 농촌사회를 가면 농촌사회도 중심지라는 게 있다. 중심지. 농촌사회의 중심지는 어디를 뜻할까요? 우리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잘 몰라. 연습 좀 하지 말고. 농촌사회의 중심지가 어디야? 읍이나 면 소재지란 말이야. 그죠? 읍면동 이런 게 있잖아. 우리 행정구역상으로. 젠장. 아이고 속에 천불 나서. 가슴을 다스려야 돼. 자꾸 이래봐야 수명만 단축되고 그죠? 살라도 며칠 남지도 않는데. 튀넨은 이제 이 농촌사회의 중심지인 읍이나 면을 기점으로 6개, 이게 여기가 중심지예요. 읍이나 면이라는 중심지인데 이 중심지를 기점으로 6개의 농업지대가 동심원 모양으로 형성되어서 농작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농업지대가 이렇게 6개의 농업지대가 동심원 모양으로 형성되어서 농작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1, 2번 같은 뭐 1번 농업지대 같은 경우는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농업지대가 위치를 하고 있어. 근데 6번과 같은 농업지대는 그죠? 5번, 6번은 아주 중심지에서 먼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농업지대와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먼 거리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봤는데요. 자, 이 중심지까지 농업지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이제 각각의 농업지대에서 농작물을 수확을 하겠죠. 근데 수확된 농작물을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돼. 읍이나 맨 소재지까지 중심지까지 들고 가야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농업지대가 중심지까지 거리가 가깝다면 이 농작물을 중심지까지 이동시키는데 수송비를 대폭 절감하겠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수송비 얼마 안 나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농업지대의 거리가 가깝다면 수송비가 대폭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작객에 남는 이윤이 많죠. 그러니까 높은 지대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대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중심지에서 농업지대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여기서 농작물을 수확해가지고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돼. 근데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졌으니까 수송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수송비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여력이 없어요. 그로 지대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지? 낮은 지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가 농업지대가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나 먼 거리에 위치하나 요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서 수송비를 절감을 많이 하면 지대는 상승하고 거리가 멀어서 수송비가 많이 증가해 버리면 지대는 점차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작자가 얼마나 수송비를 절약하느냐, 그 수송비를 절약하면 그 값만큼이 지대로 징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대는 바로 수송비를 절약한 값이다. 지대를 수송비 절약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바로 소작자가 수송비를 절감한 만큼이 지대로 산출된다. 그래서 지대를 수송비 절약분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요. 지대를 산출할 때, 자, 지대는 전체 이제 이 농업지대에서 판매한 매출액이 있겠죠, 그죠? 매상고, 매출액. 그 전체 매상고에서 이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비료도 사용해야 되고, 그죠? 인부도 써야 되고, 뭐 생산비가 투입돼야 되겠지? 그래야 농작물을 생산할 것 아닙니까? 생산비 지출해야 되죠. 그리고 또 농작물이 수확이 돼서 그러면 소비시키기 위해서 중심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그럼 뭐가 또 지출돼야 돼? 수송비도 지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다 지불하고 나면 소작객에 남는 몫이 딱 생겨요. 그만큼을 지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봐. 매상고하고 생산비가 고정됐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매상고가 1억 정도로 똑같고 생산비도 5천만 원으로 똑같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농업지대의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중심지에서 거리가 가까워서요. 수송비를 이렇게 대폭 절감을 해. 수송비가 절약이 되면 지대는 당연히 높게 산출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대가 수송비를 얼마나 절약하느냐 그게 따라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이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이 된다. 그래서 지대는 바로 농업지대의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결정한다. 그래서 위치 문제를 특히 강조해서 지대를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지대 이론은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요. 아론소의 입찰지대설 또 마샬이 주장한 준지대, 파레토가 주장한 경제지대라든가 독점지대설 4개의 지대 이론이 더 있습니다. 근데 우선에는 이렇게 주로 우리 시험에도요. 요 3개의 지대 이론을 비교해 가면서 대부분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가 이래요. 지대의 발생 원인을 비옥대에서 찾고 있느냐, 토지 소유 자체에서 찾느냐,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서 지대 발생 원인을 찾느냐, 이 지대 발생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한계지의 지대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자,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는 뭐? 절대지대설밖에 없어요. 절대지대설은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해. 근데 리카르도의 차역지대설도 비옥도가 없는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티넨의 위치지대설도 여기까지 이제 농장 활동을 하니까 요 지점까지는 지대가 발생하겠지. 여기가 바로 한계지가 되는 거야. 요 지점을 벗어나면 지대는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송비를 다 지불하고 나면 없어요. 지대를 지불할 여력이. 그러니까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는 이론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한계지에 지대가 발생한다. 요게 이제 시험에 또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지대의 발생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고 한계지의 지대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 2월에 기본서를 받아가지고 아론소의 입찰지대 또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세계의 지대 이론 정도까지만 합쳐서 내용 정리하면 지대 이론도 어렵지 않게 한 문제를 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대 이론이었고요. 이제 62쪽인가 모르겠다 하시면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맞나?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나 내부 구조 이론이나 도시 성장 이론이나 똑같아요. 도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냥 내가 표현하는 게 그 말이구나 이 생각해. 개론은 동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동요 다 기억하려면 머리 지내릴 것이다. 도시 내부 구조 이론부터 칠판 좀 닦고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습니다.